장내 미생물이 비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뚱뚱한 그 사람으로, 즉 비만인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균이 있고, 조금 먹었는데 배가 굉장히 부르고 네. 그리고 자꾸 살이 찌는 느낌이 있어요. 적게 먹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만의 원인, 단순하게 과식, 폭식, 그리고 운동 부족 뭐 이런 걸 텐데 이거 외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폭식과 과식의 일상인데, 이거 말고 비만의 경우에 우리 몸에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소통을 시켜주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 중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이 많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의 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 몸에 우리 내장에 있는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그 밸런스가,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지속적인 아주 약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사증후군이 일어납니다. 즉 비만과 같은 그런 대사증후군이 유발되는데, 면역 반응의 일종인 염증 반응에 의해서 비만이 유발될 수 있다. 비만과 조금 다른데 그 중년 이상의 남성이나 여성들을 보면 살이 찐 게 아니고 좀 부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붓기 같은 거 있죠. 네네네. 그런 게 염증 반응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먹었는데 배가 굉장히 부르고, 네. 그리고 자꾸 살이 찌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이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적게 먹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속에는, 장에는 약 100조에서 1000조 정도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내 미생물이 비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뚱뚱한 사람으로, 즉 비만인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날씬하게 해주는 그러한 균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뚱보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퍼미큐테스라는 그런 미생물의 집단인데, 그런 뚱보균은 우리 몸에 지방을 합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또 살을 빼주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박테로이데 테스라는 날씬균이 있습니다. 그런 균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뚱보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날씬한 사람들은 뚱보균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기능을 하는 박테로이데 테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날씬균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체내 지방을 연소한다든가 체중 감소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뚱보균과 날씬균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뚱보균이 많으면은 말라 있는데도 계속 살이 찌고, 많이 먹어도요. 아니야, 적게 먹어도. 네. 그러면 우리 몸에 날씬균만 많이 좀 만들고 뚱보균은 다 제거하고 이럴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날씬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뭐냐면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 날씬균만 있으면 항상 날씬해지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았더니 유익균하고 유해균, 즉 뚱보균하고 날씬균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그러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익균만 있다고 해서 건강하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유익균이 분명히 뭐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유해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거 보면은 가장 좋은 장내 미생물의 그 비율이 날씬균이 약 한 85%, 그 다음에 뚱보균이 한 15% 정도가 가장 좋은 비율이다. 그래야지만 건강하고 또 살도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살 찌는 거를 방지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런 장내 미생물의 비율 같은 건 유전적으로 타고납니까? 개선이 가능합니까? 유전적으로 이게 있느냐.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아는 무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기들이 이런 미생물을 갖게 되냐면은 모유를 통해서 엄마로부터 그 수유할 때 미생물이 아이한테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 경로 있죠? 태반이 있고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에서 태어나면서 그때 엄마의 그 질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균들 이런 것들이 그 태아로 아기에게 전달이 돼서 그 아기가 미생물을 갖게 되는데 거의 그렇다면은 이제 유전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비슷한 그 종류의 균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환경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먹는 습관이라든가 또는 사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그 미생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되고 그냥 막 폭식하고 어떤 때는 굶고 말이죠. 또 스트레스 받고 네. 특히나 이제 시험 보러 이렇게 가게 되면은 화장실 자꾸 가고 싶고 그래서 설사와 변비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의 이 비율 같은 것도 다 깨지고 이렇겠죠. 그러면 당연하죠. 네네. 이 장내 미생물의 그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그 깨지게 되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가 또 흡연을 하신다든가 또는 음식을 과식을 많이 하신다든가 이러면은 우리 장내의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게 되죠. 즉 뭐냐면 유해균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유익균은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증가된 유해균에 의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은 그 과민성 장후군이 있죠. 그러한 증세가 일어나서 우리 몸에 설사나 또는 그 변비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이 장내 미생물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그 비율을 척척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방법이 식이요법하고 또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으로 해서 장내 미생물의 그 균형을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다. 아까 유산균 말씀 잠깐 드렸는데 무슨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래가지고 요즘 유산균 제품도 많고요. 그런 걸 좀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네. 물론이죠. 이제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를 짧게 얘기하면은 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유산균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분 같은 거예요. 먹이. 먹이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유산균.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꾸준히 먹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한 달 이상. 그 다음에 일일 권장량이 이제 거기 보면은 마리수에 대한 그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1억에서 100억 마리 정도, 그거를 이제 식약청에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권장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잡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잡수시면은 장내에 가스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 공공장소에서 실내가 될 수도 있고요. 감기 낀다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있는 제품을 드시면은 아주 좋죠. 장내 유산균이나 유해균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를 알려면,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지금처럼 조금 먹었는데도 살이 찌고 뭐 이러면 좀 밸런스가 그렇죠. 안 맞는데. 이렇게 네, 그리고 적거나 무슨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몸에 이상이 옵니다. 신호가 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가 온다든가 변비 증상이 온다든가 뭐 그런 장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내 몸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구나. 네. 그러면은 그때는 유산균을 좀 먹어서라도 네. 조금 좀 보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네. 예.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점은 꼭 좀 알고 지내면 좋습니다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유산균을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 유산균 제품을 많이 사시잖아요. 특히 뭐 액체로 된 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떠먹는 약간 액상으로 된 거, 이런 거 또는 젤리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시게 되는데, 그 유효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유효기간이, 이거는 제가 제 회사에 그 요구르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알려준 그 비밀인데, 오늘 제가 그 요구르트 제품을 사신다 하면은 오늘부터 7일 이후로 유효기간이 표시된 거를 사셔야지만 아주 좋은 유산균이,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물론 전 유효기간이 짧아서 내일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죽은 유산균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생균이 많이 살아있는 제품을 드시려면은 꼭 오늘 사신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후 그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시면은 뭐 건강에 아주 더욱더 좋겠죠. 그런 거를 드시면. 그러니까 무작정 길지 않으니까. 네네네. 싱싱한 균이 그렇죠. 들어있는 걸 사면 좋다. 그렇죠. 서울 막걸리네, 서울 막걸리. 서울 막걸리. 네, 오늘 표성민 교수님과 면역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라, 뭐 유산균을 많이 챙겨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또 알아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